오늘 우리 이제 시민정치학습 공부 시작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장 10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유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유지영 선생님, 발표자 유지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네, 유지영 선생님 발표해 주시고요. 미리 네, 한 가지만 예고 드릴게요. 예, 오늘 발표 끝나고, 얘기 끝나고, 그, 잠시 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모두 참여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가질 토론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음 책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자, 유지영 선생님,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법고전 산책 마지막 장인 10장, 칸트의 영구 평화론 발제를 하게 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독서 모임에 저희 시민 정치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니라 글쎄 예 마지막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마지막 예 10장을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결례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칸트 영구 평화론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철학자인 칸트가 이런 어떤 세계 평화론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을 했다라는 게 했다는 게 놀랍기도 해서요.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구 평화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칸트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프로이센, 이게 지금 러시아 그란드 영토에 있는 도시 코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마구 제조업자여서 그렇게 부유한 그런 가정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어머니는 그 루터 교회의 경건파 분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칸트는 그 경건주의 학교에 다니면서 탄탄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라틴 고전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40년 칸트는 케니스베르크 대학교에 신학과에 등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신학보다는 수학과 물리학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1746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칸트는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가장이 되어서 가정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1755년에 다시 이제 대학교로 돌아와 같은 해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 이제 튜터로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년 후 1770년에 대학의 정교수가 되어서 형해상학과 논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칸트의 삶은 되게 규칙적이고 되게 일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로 그 산책 시간에 맞춰서 그 이웃들이 그 시계를 맞췄다는 얘기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칸트는 또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구평화론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상호 불가침 조약 협정을 맺고 휴전을 하게 되어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 프랑스가 폴란드란 나라를 상국 분할을 하게 돼서 그 몇 년 후에 그러니까 1795년 10월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이센에 속해 있던 그 칸트는 강대국이 약소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힘으로 분할하거나 약탈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담은 이 세계 영구 평화론을 말년인 그러니까 71세 때 그 폴란드가 사라지기 전 한 달 전 1795년에 5년 9월에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계 평화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참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이 평화,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은 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이 세계 평화에 대한 노력이. 그리고 또한 세계 평화는 한낱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결국엔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은 영원한 평화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구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즉, 이 평화, 영원한 평화는 그러니까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즉 우리의 인류의 과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칸트가 이 세계 평화론에 대한 구상이 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류가 차츰차츰 그 목표에 세계 평화라는 목표에 끊임없이 다가서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에서 이 세계 영구 평화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 영원한 이제 평화의 이념과 실천 원리인데요. 즉, 이 칸트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현실적 조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조약이 되기 위한 반드시 기초해야 할 철학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상이고 제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칸트는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인 원리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치라는 것은 물론 정치는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와 도덕적인 원리에 그게 부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칸트는 뭐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칸트는 어떤 이제 국가의 한 나라의 정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국가 안에서 아니면 세계 국가 안에서 국가 간의 어떤 거를 이제 뭐랄까 전쟁이라든가 그런 걸로 분열시키는 것을 가장 해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이가 정권이 잡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을 지금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칸트는 가장 정치의 해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지금의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었냐 하면 살펴보면은요. 결국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국제연맹이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 그리고 유럽연합의 결성으로 이 칸트의 구상이 구현이 되었죠. 예.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미완성 유작인 동양평화론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한중의 동북아 우호 체제를 꿈꿨던 안중근의 세 가지 구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상도 또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역시 그 민족 자결주의 운동도 이 칸트의 이 평화론의 구상에 받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 영구 평화론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책은 그러니까는 6개의 예비 조항과 그다음에 3개의 확정 조항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초판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재판 나중에 나온 판에 칸트가 그 추가 조항을 넣어요. 자연하고 경제에 대한 상업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비 조항에서 칸트는 그러니까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조약도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즉,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휴전도 영원한 평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진정한 평화 조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 조항은 어떠한 독립국가, 뭐 그게 크던 작던 어떤 다른 국가에 의해 그러니까 힘으로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참 그 어떤 탁월한 그런 어떤 칸트의 어떤 그런 제안을 제가 느꼈는데요. 칸트는 국가를 그러니까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같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격체는 뭐예요? 어떤 힘에 의해 누구에 의해서 교환이 된다거나 매매한다거나 증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칸트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걸 하나의 뭐 나라를 병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건 또 진정한 평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칸트도. 그러니까 칸트는 힘으로 어떤 다른 나라를 차지한다거나 침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비 조항으로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상비군이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봐서 진정한 평화에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봤죠. 그리고 또한 상비군, 그러니까 군인을 길러낸다는 것도 역시 이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죽이고 죽는 기계와 도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 조항은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라 경제를 위해 원조나 국가 채무는 용인되지만 전쟁 수행 목적으로 국채나 외채를 쓰는 것은 국가 파산을 초래하고 또 영원한 평화에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로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또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 그런 예를 지금 들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예비 조항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 체제와 통치, 그 정부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어떤 그런 문제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뭐 내전이라든가 약탈, 사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힘 있는 국가가 힘없는 민족을 지금 어떤 폭력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간섭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논의라 그럴까요? 어떤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엔 헌장 7장에서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 나라에 어떤, 뭐랄까요, 파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심각한 인권 침해라든가, 그래서 인종, 뭐, 청소라든가, 옛날에 뭐, 르완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리비아도 그렇고, 지금 뭐, 미얀마, 사태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과연, 국제사회가, 간섭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예로서 그 걸프전 때 이라크, 지금 이제 거짓 정보라고 거짓 뉴스로 밝혀졌지만, 그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미국이 결정적인 계기가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라크를 침략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후세인 독재하에 있는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근데 과연 뭐 지금 후세인이 추출되고 살해되고 사형되고
결국 이라크에 과연 평화가 왔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전 상태가 더 심해지고 뭐 시아파, 수니파 그런 갈등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전 상태를 또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비 조항으로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 행위, 예를 들면 암살자의 고용과 스파이를 파견한다든가 항복 협정의 파기, 예, 반역, 선동 등은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칸트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를 고용하는 것도 그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또한 이 저기 칸트는 예를 들면 배상,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전쟁 그 배상금도 물려서는 과도하게 물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죠? 예. 우리 저기 그 악제 히틀러가 나왔다는 점에서 봐서 배상금도 그렇게 물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비 조항 6개 항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확정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확정 조항은 각 국가에서 그러니까 시민적인 체제, 즉 헌정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칸트는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를 공화제, 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공화국은 국민이 하나하나 자유와 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왕정 체제라든가 또 옛날 대왕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왕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은 동원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공화제가 되면 우선 주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제 국가 시민들의 동의가 요구될 때 국가 시민들은 그들에게 닥칠 전쟁의 모든 고난들, 그렇죠? 모든 전투 참가, 전쟁 비용, 그런 삶의 항폐화 등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쉽게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요 칸트는 공화제를 이상적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정 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의 기초에 있어야 한다. 칸트는 이듬해 이제 뭐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이 뭐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빈곤한 나라들이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세계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세계 평화, 화가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 화는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듯이 두 개 이상이 돼야지 화가 되니까 그런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어떤 나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권리를 어떤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떤 뭐죠 모습 하나의 구현된 모습이 결국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은 결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진정한 평화연맹이다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연맹의 또 제한적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뭐 전쟁이라고 할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연합이 어떤 가시적인 어떤 힘을 지금 발휘할 수 없잖아요. 뭐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휴전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야 듣지 않고 지금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평화보다는 어느 쪽에 붙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또한 이제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무기를 판다라든가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무기 지원한다든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더 무자비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현실에서도 이게 지금 정말 고민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 조항은 재미있는데요. 이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이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이 여기서의 우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손님 제접을 하면서 환대한다라는 뜻인데요. 즉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데 왜 환대해야 하냐면 그것은 뭐예요? 권리, 그러니까는 하나의 호의가 아니라 이제 권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건데 그 권리는 우리 지구 표면의 공동 점유를 하고 있는 권리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어떤 평화에 이게 부합되는 하나의 어떤 이제 호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칸트가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사실은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가 또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우리가 상황이지만, 하긴 전에 제주도에 그 시리아 인민인가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멘 난민. 예멘, 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칸트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예의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칸트도,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규칙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 나라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걸로 보면은요. 하지만 그 어떤 난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정말 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이제 요 내용 이제 학종 조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칸트가 그러면 이 평화론을 쓰면서 이 이념과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사실 저는 이 글에 또 저는 또 여기 또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칸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금방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아까 얘기했던 조항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지역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들이 마침내 공법화되며 그렇게 해서 인류는 마침내 세계 시민적인 체계에 점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평화의 항니까, 그러니까 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그것을 주목적으로 삼아 그들의 내부 조직을 정비했던, 그러니까 불치의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러한 체제,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국가들의 공화제, 그래서 전체적으로든 이렇게 분리해서든 그러니까 평화를 향해서 결국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요 이제 부제 요게 첨가 나중에 요거 붙인 또 하나의 추가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저도 감동적으로 생각한 그러니까 자연은 영원한 평화를 어떻게 보증하는가에 대해서 칸트가 요 글을 썼는데요. 자연이, 우리가 평화를, 자연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것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의무를 지운다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런 영원한 평화를,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네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즉, 운명은 의욕하는 자는 이끌고 의욕하지 않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라는 이런 세네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즉 결국엔 이 칸트는 결국 이 평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이 순수한 이성의 소리이다. 즉 그러니까는 이제 자명한 원리라는
그걸 이제 자연의 법칙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 전쟁이 지금 막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세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칸트의 이 평화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서 이 가치를 한번 다시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으로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영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예.